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6강에서는 고대 로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먼저 학습 개요를 말씀드린 뒤에 이 로마의 민주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달라요. 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약간 같은 지중해 문명권에 속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죠. 물론 로마도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긴 하지만 공화정과 시민권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죠.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던 공화정과 시민권이라는 틀 속에서 세계 제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승전을 했던 패전을 했던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죠. 포에니 전쟁의 빛은 무엇이었고 그림자는 무엇이었는지 그 뒤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의 그림자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 방향을 두고 이제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실패가 로마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까지 학습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죠. 학습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인 이 공화정과 시민권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이라는 건 뭐죠? 왕이 없다는 얘기죠. 시민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가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개념이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고요. 아울러서 공화정과 시민권이 나오기까지 공화정과 시민권이 나타나기까지 이 과정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로마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제국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가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카르타고가 더 큰 나라였죠. 페니키아부터 계속해서 강대국의 위치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한낱 이탈리아의 소규모 도시 국가였던 로마가 이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그것이 가지는 빛과 그림자가 있었죠. 빛은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가
고대 로마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 이탈리아 반도에는 에트루리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 경에 소아시아의 어디에서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에 이주한 해양 민족이 세운 이탈리아 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였죠. 자,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반도에 이주한 해양 민족이었어요. 기원전 8세기에서 2세기경에 북쪽의 어느 지방부터 남쪽의 로마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 전역을 포함한 지역을 포함한 중북부 이탈리아 거의 전역을 지배하였던 고대 국가입니다. 자, 토스카나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북쪽의 토스카나 지방부터 남쪽의 로마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 지역 중북부 이탈리아의 거의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사용한 금속 문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면 사실은 아마 이탈리아 역사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트루리아인들이 스스로를 말한 자료보다는 로마인들이 그들의 에트루리아의 식민지였던 로마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이룬 이후에 에트루리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만 지금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이들의 기원이라든지 이들의 발전된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보다는 뭐 야만적이고 뭐 폭압적이고 이런 부분들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속 문자를 제대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이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트루리아인들도 그리스의 도시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탈리아도 구름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이 반도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반도 국가지만 구름성 산지들로 계속 연이어 있고 산지 주변에 평야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대표적인 도시국가로는 타르퀴니아, 키우시, 메이오, 체르베테리, 카에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아레초 등의 12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12개 도시는 군사동맹인 무슨 연맹을 조직하여 인근 도시국가를 점령하고 중북부 이탈리아를 석권하게 되죠. 무슨 연맹일까요? 그래요. 에트루리아 연맹을 조직해서 인근 도시국가들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처음 에트루리아인들은 출신지인 페니키아, 키프루스 등 서아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죠. 그러나 기원전 7세기부터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뭘까요? 그래요. 이 이탈리아 남부에도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식민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리스 문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에트루리아인을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향락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서서들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이 에트루리아인들에 대한 평가는 간단히 말해서 잔인, 야만, 향락 이렇게 세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요. 로마는 기원전 8세기경에 라틴인이 무슨 강변에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테베레 강변이라고 합니다. 이 테베레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죠. 이 테베레 강변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뭐 대표적인 곳이 뭐 한반도의 서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남으로 가려고 하던 북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반드시 한 서울을 통과해야지만 갈 수가 있죠. 물론 도로가 그렇게 닦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여하튼 이 서울과 같은 위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웃 어느 출신 왕의 지배를 받는 왕정체제였어요. 자, 바로 처음에는 이웃이었던 옆에 있던 에투리리아 출신 왕의 지배를 받는 왕정체제였습니다. 사실상 에투루리아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로마는 에투루리아로부터 독립하여 기원전 6세기 말경에는 귀족 무슨 뭐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 첫 번째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제 왕은 없어지고 귀족이 중심인 귀족 공화정이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한 귀족들은 원로원과 집정관, 즉 최고행정관을 독차지하며 귀족 공화정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로원은 또 뭘까요? 귀족 공화정의 상징인 원로원은 정무관의 관직을 마친 자 중에서 선출되어 300인의 종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종신위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좀 종신이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원로원, 한 번 원로원인 사람은 그 사람이 몇 살 때 그 원로원 위원이 되던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로원의 직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로원은요, 로마 공화정 시대의 실질적인 지배 기관으로 모모의 의결을 비준하고, 자, 이 모모가 뭘까요? 글쎄요. 국가, 행정, 재정, 종교, 입법 등에 대해 모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원로원의 의결로서 모모를 구속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가 보죠. 자, 원로원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실질적인 지배기관으로 평민회의 의결을 비준하고, 그래요. 평민회가 어떤 의결을 해서 안건을 상정을 해서 가결을 시키면 그것을
지금의 미국식으로 하면 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최종 비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행정재정, 국가행정재정, 종교, 입법 등에 대해 모의, 즉 집정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이 원로원의 의결로서 집정관을 구속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자, 원로원이 평민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비준해야지만 그게 법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이 집정관의 자문에 응하면서 집정관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통령을 구속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입법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그리스의 아테네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 민주화의 기폭제 역시 중장 보병들이었습니다. 중장 보병은 로마의 민주화를 이룬 기폭제였죠. 사실 에투르리아로부터의 독립전쟁은 소수의 귀족들이 맹활약하는 전차전과 기병을 중심으로 한 전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 성공한 뒤 귀족 공화정 형태의 정치체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가 인접지역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전투 양상도 변화되게 됩니다. 전차전과 기마병 위주의 전투 형태에서 평민들이 중무장한 채 밀집 대응을 유지하는 전투 형태로 변화된 것이죠. 이에 밀집 대응을 유지하는 단결력과 협동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군량미와 군수장비는 스스로 장만해야 했기 때문에 평민의 이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평민들이 사실상 국가를 방어하는, 그리고 방어하는데 주력 세력이 되면서 에투리아로부터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원로원 세력들을 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전차전과 기병보다는 보병이 더 중요한, 중장 보병이 더 중요한 핵심 자원이 되면서 전쟁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되면서 평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성산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기원전 494년과 기원전 449년에 일어난 성산 사건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최초의 시민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독점하고 있던 귀족에 대항하여 로마의 시민이 로마 북동쪽에 있던 성산에 진을 치고 새로운 모 건설을 선언한 것이죠. 도시국가 건설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족들이 지배하는 저 로마는 나하고 상관없고 새로운 도시국가에 우리는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은 아주 간명했습니다.
뭐를 강화하지 않으면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래요. 평민회를 강화하지 않으면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원로원은 평민과의 타협책으로 평민회의 기능 강화와 아울러서 호민관 설치를 약속하게 되죠. 자, 이런 거죠. 뭐 간단히 말을 하면, 자, 이제 시민들이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했죠. 근데 그 시민들이 죄다 다 빠져나가서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 귀족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뭐 밥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온갖 가사일부터 도로 청소 뭐 할 거 없이 모든 작은 일을 귀족들이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귀족들이 아유 이거 안 되겠는데 뭐 평민들이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이건 뭐 손에다 물 묻히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타협책으로 이 평민회의 기능 강화와 그리고 호민관 설치를 약속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뭐 제가 대학 다닐 때가 그때가 86년, 7년, 8년, 80년대 그때거든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었죠.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사실상 뭐 그래요. 네, 민주주의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더 얘기가 나가면 어, 그렇습니다. 그냥 먹을게요. 성산사건 이후 귀족의 양보로 평민의 이익, 즉 평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관직이 바로 이 호민관입니다. 평민회에서 매년 10명의 모가 평민 가운데 선출되었습니다. 호민관 10명이 선출이 돼요. 우리가 보통 호민관 그러면 뭐 한 명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매년 선거를 통해서 호민관 10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초기 호민관은 집정관과 원로원의 의결에 대하여 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층 평민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이 호민관은 명령권과 권한이 없는 평민회의 의장으로서 점차 국가의 다른 관료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상층 평민은 사실상 앞서 얘기했던 중장보병 군량미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중무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층 평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원로원으로 이제 당시에 흡수가 되면서 이 상층 평민들은 사실상 귀족들과 같은 상태가 되고 그 밑에 있던 중하층 평민들이 사실상 이제 정치로부터 민주주의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다른 관료와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의 의결이
평민의 의결이 국법과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 뒤에, 즉 평민의 의결이 국법과 동등한, 다시 말하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것은 호르텐시우스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이 가지게 된 뒤로는 호민 간의 권한이 다시 증대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정시대에는 관직으로서는 존속하지만 이 본래의 기능은 상실을 하게 되죠. 자, 12표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표법은요, 제가 1번을 위에다 잘못 썼네요. 여하튼 12표법은 이 법지식과 공유지 사용을 독점해오던 귀족과 그것에 저항한 평민의 투쟁 결과 제정된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이 법은 평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관습법과 판례법의 일부가 성문화되어 공시됨으로써 평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재산권과 생명권을 빼앗기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게 됩니다. 자, 땅을 뺐는데 이유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래요. 관습에 의하면 그런 거래요. 이 당시에 문맹률도 상당히 당연히 높았죠. 그냥 아무 종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펼쳐놓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땅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심지어 죽이기까지예요. 이런 정말 악행이고 잘못된 관행이죠. 이것에 대한 저항들이 나타나면서 이 성산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시위를 통해서 이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게 됩니다. 평민들이 많이 모이는 어디에? 평민들이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그렇죠. 시장에 많이 모이죠. 장서는데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죠. 거기에 동판에 새겨진 이 법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 법은 귀족층이 주도하여 제정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 금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악소 조항이 문제가 되고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재현되게 됩니다. 리키니우스법이 있어요. 호민간 이었던 리키니우스와 같이 뽑혔던 10명 중에 또 다른 한 명인 섹스티우스의 제안에 따라 기원전 367년에 제정된 법을 우리는 리키니우스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최고 관직이었던 뭘까요? 좀 어렵긴 하겠네요. 트리부누스를 폐지하고 2명의 콘술, 즉 집정관과 법무관을 설치하되 콘술 중에서 한 명은 평민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최고 집정관, 집정관 법무관이라고 놔뒀지만 이 2명의 콘술 중에 반드시 한 명은 평민 출신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죠. 최초로 평민에게
최고 관직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 귀족과 평민 신분의 정치적 평등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부채에 관한 법조항을 보면 이 리키니우스법의 부채에 관한 법조항을 보면 부채의 상환은 3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요.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해서 지불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금에서 공제해서 지불한다는 말은 이자 부담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돈을 빌리는데 그냥 3년 원금을 3년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현대적인 개념으로도 이자 제로의 원금 3년 분할 상환이면 괜찮은 부채에 관한 법조항이죠. 뭐 이런 경우는 없죠. 그 이자를 먹고 사는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이 리키니우스법의 부채에 관한 법정을 보면 여하튼 평민들이 이자 부담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채무 때문에 노예로 전락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 귀족에 의한 국유지의 점유 면적을 제한하여 공유지 선점을 귀족 한 명당 506에라로 제한하고 공유 목지에 방목할 수 있는 가축수 또한 제한하게 됩니다. 소는 100마리고 이 양은 500마리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공유 목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공유지 선점권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과도하게 점유된 것을 이제 귀족들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서 이제 평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호르텐시우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원전 287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 고대 로마의 독재관이었던 이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법입니다. 이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회가 아니라 사실상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국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입법권을 평민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민회는 당시에는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귀족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귀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수사학이나 변론술에서 훨씬 더 평민보다 앞서기 때문에 사실상 귀족이 주도한다고 민회는 귀족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평민들로만 구성된 이 평민회에서 평민회는 이 평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평민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국법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평민회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한 셈입니다. 이 호르텐시우스법에 따라 평민회의 결정은 원론의 승인 없이도 모든 시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죠.
이 법의 시행으로 모모라 불린 귀족과 모모라 불린 평민 간 법적인 평등이 실현되어 두 계층 사이에 존재하던 신분투쟁이 종결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실상 파트리키라 불린 귀족과 그리고 플레부스라 불린 평민 간의 법적인 평등이 실현되었다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 중에 공화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그렇다면 로마 시민권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자, 고대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를 바로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도 보았다시피 여성에게는 시민권이 없었죠. 단 고대 그리스와 아테네와 달랐던 점은 로마에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1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노예에게는 무슨 자격을 주었고 그 자식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1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노예에게는 자유민 자격을 주었고요. 그 자식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많이 달라졌죠. 이 아테네에서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였죠. 그렇지만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라 하더라도 10년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노예에 대해서는 자유민 자격을 주었고 그 자식에게는 시민권도 주어졌습니다. 원래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 군대에 등재되어야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것은 때로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조군에 합류해서 복무한 다음은 시민권을 얻기도 했죠. 이 보조군이라는 개념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후에 이 로마를 제외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도시국가들의 시민들이 로마의 명령에 따르는 보조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도 이제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지 못하지만 이제 이 보조군에 합류해서 복무한 다음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져 버리죠. 이 로마 시민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의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아울러서 명예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민권 관련 또는 공적 직무에 나갈 수 있는 권리죠.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사업권도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고, 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 개인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민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의 국제적 업무가 늘어나면서 로마 시민들과 외국인 간의 상황들을 다루게 되면서 기원전 3세기 로마법에 생겨난 법적 인정권입니다. 그래서 만민법에 따르는 만민 권리는
당대의 국제법을 로마화한 것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해상 무역국가들의 고도로 발달되고 널리 수용된 교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민 권리로 받은 권리들은 모든 인간이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시민권에 따른 권리라기보다는 인권의 개념이 앞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민권은 사실상 인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결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하여 그 가족의 로마 가부장의 법적 권리를 갖고 그 결혼으로 낳은 자녀는 로마 시민으로 승계할 수 있는 권리죠. 결혼은 아무나 못해요. 고대 시기에는. 노예들은 결혼할 권리가 없죠. 자, 로마가 식민지를 속주를 넓혀가는 와중에서는 노예들의 자원이 풍부했었죠. 하지만 전선이 고착화된 뒤로는 새롭게 이 노예화할 수 있는 노예 공급처가 없어지게 돼요. 뭘 새로 점령해야지 노예가 생기고 노예를 잡아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노예 공급원이 두절되고 사실상 노예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실상 이 로마 시기에는 이 노예는 결혼을 할 수 없었고 이 노예의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노예제 대농장이었던 라티푼디움이 이제 소장농 제도로 바뀌게 되죠. 그 얘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주권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면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원전 3세기 중엽에 로마는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또 나오네요. 이탈리아 남부에는 그리스의 식민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식민 도시들을 평정하여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각 도시국가에 대해 뭐를 허용했을까요? 식민 도시, 각 폴리스 도시국가의 자치를 허용하고 다만 군사권과 외교권만을 로마가 쥐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전승국 로마를 맹주로 하는 모로, 즉 군사 동맹체나 다름없어지게 되죠. 군대는 로마 시민이 정규 군단을 편성하고 동맹국은 별도로 편성된 앞서 얘기했던 보조군이 되어 로마 시민의 지휘에 따르게 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이러한 성격의 군대였죠. 자,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민권이라는 게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어떤 도시국가의 성문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로마의 시민이 될래? 노예가 될래?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실 건가요? 로마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냥 끝까지 한번 싸워보나? 그래도 그냥 시민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반민족적이라고요.
아유, 그 말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휴, 가슴이 뜨끔하네요. 여하튼, 그렇게, 어, 상대 도시국가에 가서 로마의 시민이 될래, 노예가 될래. 그렇다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냥 노예가 되라. 이거였어요. 노예가 되느니, 노예가 뭐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어야지 사람이 아니죠. 가축이죠. 제가 너무 가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노예라는 것은 사실상 가축이다. 가축도 결혼을 하는데 노예는 결혼을 못하니까 가축만도 못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아테네나 그리스 발칸 반도의 아테네와 아니 그 도시국가와 간에 전쟁이 벌어졌을 땐 노예냐 자유냐라는 두 가지 밖에 없었어요. 자유냐 노예냐, 인간이냐 노예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로마 시민권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라는 선택의 폭이 하나 넓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문을 열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그런 도시국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이 포에니 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됩니다. 이제 로마는 사실상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탈리아 전역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눈을 돌려서 이제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포에니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생경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포에니는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로마 카르타고 전쟁 뭐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이니까 이 카르타고 전쟁이 맞다.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 맞다. 그런데 좀 너무 기네요. 그래서 포에니 전쟁으로 옛날에 쓰던 방식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무슨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는가를 겨룬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대결이었고, 로마의 승리로 이 일대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마는 세계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바로 지중해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사실상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대결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서 뭐 그 외에도 몇 차가 더 있긴 한데 뭐 크게 1차, 2차, 3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은 무려 한 160년간 물론 휴전 기간도 있어요. 뭐 지속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됩니다.
자, 이 전쟁의 발단은요, 이 섬의 북동단의 이 그리스 식민 도시 메시나를 둘러싼 싸움이 이 발단이 됩니다. 이 섬은 시칠리아 섬이 됩니다. 시칠리아 섬의 북동단에 이 그리스 식민 도시 메시나를 둘러싼 싸움이 발단이 되죠. 이 로마군은요, 이 시칠리아 남쪽 해안의 아크라가스를 점령한 이후 새로 강력한 해군을 길러 기원전 260년 시칠리아 북쪽 해안의 해전에서 카르타고 해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상 해군이란 걸 처음 만들어 봤죠. 이 로마는 그 전까지는 내륙의 전쟁에 익숙한 중장 보병 위주의 육군이 강한 군대였는데, 처음 이제 해군을 양성해서 카르타고와의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신났죠. 신나서 기원전 256년 로마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겁도 없이 아프리카로 원정했으나 당연히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시칠리아만 해도 사실상 인근 바다에서 활동한 이 주민들을 통해서 뭐 해로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거점이고 공격 포인트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휙 가가지고 승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무 이 대승을 거둔 것이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바닷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한 거야,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말이야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긴 거야, 쟤네들 별거 아니야, 카르타고 그냥 가서 쓸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안이하게 생각하고 아프리카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해안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무슨 대승을 거둘 일은 없죠. 그렇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시칠리아 서쪽 아이가테스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하여 카르타고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얻어낸 뒤 로마는 거액의 배상금을 얻고 시칠리아는 로마의 모가 됩니다. 속주가 되어 시칠리아는 사실상 로마의 첫 번째 속주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시기에는 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는 그냥 로마로 통일이 되었죠. 이 속주라는 것은 사실상의 식민지고요. 이 시칠리아는 로마가 획득한 최초의 식민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마는 이어서 사르데냐 그리고 코르시카도 제2의 속주로 삼게 됩니다. 두 번째 속주는 이 코르시카 그리고 사르데냐 섬이 됩니다. 이 2차 포에니 전쟁은요, 사실상 한니발 전쟁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이 사실상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전한 이 카르타고는 이
한니발의 아버지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 여세를 이어받은 한니발이 로마의 동맹시였던 어디를 공격하면서 사군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도시를 공격하면서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이니 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대군을 거느린 한니발은 남프랑스를 석권한 후 어디를 넘어 이탈리아에 쳐들어왔죠. 그래요. 알프스를 넘었어요. 자,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페니키아는 대표적인 해상무역 국가죠. 이 해군력이 상당히 강한 국가들이에요. 이 카르타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느닷없이 육군 병력을 가지고 이탈리아를 침입한 거예요. 예봉이 꺾인 거죠. 쟤네들은 보나마나 바다로 쳐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로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육군만 가지고, 해군은 안 데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은 이 로마는 사실상 패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반도, 이탈리아 반도 각지에서 로마군을 격파한 뒤 대표적인 것이 티키누스 전투입니다. 기원전 216년 8월 2일 남이탈리아의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이 로마군을 포위 섬멸하게 됩니다. 거의 괴멸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반도에 있는 로마의 동맹시 중에서 로마를 배반한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로마군이 괴멸될 정도였으면 만약에 로마가 폭정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경우 당연히 로마를 배신하고 카르타고 편에서 로마를 무찌르는데 앞장섰을 텐데, 그게 아니고 로마의 동맹시들은 로마의 패전을 보고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게릴라 전법으로 교묘히 저지하면서 로마군은 기원전 206년 스키피오, 흔히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죠. 이 아프리카누스의 지휘하에 카르타고 군의 거점이자 배후인 이베리아 반도를 완전히 평정하게 됩니다. 기원전 202년 아프리카누스의 인솔라에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군을 격파함으로써 제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해외 영토를 모두 잃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한니발은 동방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게 쪽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비티니아 왕에게 의탁하여 재기를 노렸으나 허사로 끝나게 되죠. 이 제3차 포에니 전쟁은 사실상 포에니, 다시 말하면 카르타고를 완전히 뭉개버린 전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는 카르타고와 그 이웃 나라인 누미디아 사이에 마시니사 전투에 개입하게 됩니다. 사실은 둘 간의 분쟁이었는데 누미디아 편을 들면서 카르타고를 그냥 친 거예요.
이 당시에 카르타고가 로마에 무슨 적대행위를 했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단지 카르타고를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웃 간의 분쟁에 개입한 것이죠. 로마는 기원전 149년에 소 스키피오가 인솔하는 로마 해군이 마침내 카르타고를 포위하여 이를 철저히 파괴하여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에 종지부를 찍고 카르타고의 옛 땅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속주가 됩니다. 그 아까 나왔던 아프리카누스의 이름을 따서 이 카르타고의 옛 땅을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이름의 속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자, 포에니 전쟁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은요 120년 이상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폴리스들 간의 이 소소한 전쟁은 뭐 길어야 한 달, 뭐 짧으면 10일, 그냥 성문을 열고 나오면 하루 만에 끝나는 전쟁이었는데 이 포에니 전쟁은 무려 120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서지중해 전역과 아프리카에 걸쳐 전개된 전쟁이죠. 이 국가적 시련을 극복한 로마가 21개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세계 전체에 걸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세계 정복과 확장은 로마의 경제, 사회, 정치에 혁명적인 파급 효과를 끼쳤으며 이후 공화정 자체가 몰락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 제2차 포에니 전쟁으로 이탈리아는 14년 동안 전란으로 황폐화되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인구가 격감했죠. 사실상 이탈리아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 곳곳이 전쟁터로 되었고 이 전쟁이란 건 참 참혹해요. 물론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전염병으로 인구가 격감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00명이 전쟁으로 죽었다고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1000명 정도는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보는 편이 낫죠. 대부분의 경우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 그냥 거의 팬데믹이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한 쫙 돌고 한 40%는 죽어나가고 뭐 그렇게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전염병의 특징이죠. 코로나는 전염병 그런 것보다는 독감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여하튼 독감도 전염병인 건 사실이니까 뭐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가 다행이긴 해요. 그렇게 뭐 그냥 한번 휙 휩쓸고 지나가며 가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고 뭐 그래도 뭐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통제가 가능한 전염병이 있네요. 있으니 다행이죠. 그래요. 전쟁의 와중에 장정들이 군인으로 차출되고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나머지 식솔들은 농지를 귀족에게 팔아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전쟁이 나면 이제 당시에 농사 짓는 방식이 사실상 장정들이 농사를 짓는 게 전제가 돼 있죠. 그런데 장정들이 죄다다 군대로 차출돼 갔어요. 그러면 아녀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넓은 땅을 다 경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서 이제 농지를 귀족에게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외 주둔군으로 차출된 장정들은 전후 로마로 흘러들어가고 로마 시민군의 주축인 자장농의 수는 심각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군은 사실상 자장농이고 그들이 스스로 군량미와 이 중무장비를 대야지 되는데 그럴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포에니 전쟁의 결과 이 나머지 식솔들이 사실상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귀족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해외 팽창으로 토지, 노예,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로마 귀족의 사유지에서 라티푼디움이 발달하게 됩니다.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대농장 제도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토지를 잃은 자들이 로마로 몰려들어 로마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거주 환경은 열악했고 범죄율이 높아져 도시 빈민들의 불만도 높아만 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질서가 불안해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죠. 포에니 전쟁은 제가 이거를 그래요. 이 로마 공화정의 변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족들은 노예 노동을 이용한 무슨 경영을 확대하면서 라티푼디움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라티푼디움,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대농장 제도를 확대하면서 중소자영농은 토지를 잃고 빈민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소자영농을 중심으로 편성된 준장 보병의 몰락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공화정의 기반을 붕괴시킨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빈민의 로마로의 급격한 유입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켰죠.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앞서서 정치적 갈등이 악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상 이 귀족파와 평민파 간의 갈등이 정쟁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족파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벌족파입니다. 이 벌족파란 고대 로마 공화정 말기에 조직된 정치 당파입니다. 포플라테스, 즉 평민파의 상대 당파로서 최선의 사람들을 뜻하는 옵티마테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벌족파는 원로원의 우선권을 강조하며 원로원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정책 강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합체인
근대적인 의미의 정당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파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화정 말기에 일어난 로마의 내란은 사실상 이 벌족파와 평민파의 정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자, 앞서 라티푼디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티푼디움은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라티푼디움은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죠.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을 거부한 도시국가의 영토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화시켰죠. 그러나 벌족이 국유지를 사유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구나 무슨 전쟁이라는 포에니 전쟁이라는 로마 카르타고 전쟁도 되고요. 장기간의 전쟁으로 토지가 황폐화되었고 여성이나 노인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땅을 팔고 이농함으로써 중소농민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아울러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평정함으로써 노예 공급원이 개척되면서 공화정 말기에는 노예제에 의한 대토지 소유제가 이탈리아에서 확대되게 되죠. 이 라티푼디움은요, 직영지와 소작지로 구분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직영지와 이 소작지는 몰락한 중소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소작지로 구분된다는 얘기가 되죠. 직영지에서는 사실상 노예들이 일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농작물이 아니고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상품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형태가 되겠죠. 이 소작지에서는요, 보통 이 소작지의 이 소작인들은 몰락한 중소 농민들인데 이들은 사실상 스스로 그냥 먹고 사는 자급자족적인 밭작물 위주로 재배하게 됩니다. 로마 제정 후기에는 노예 제도가 가지는 비생산성과 노예 공급원의 감소로 노예제보다는 자유소작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또 뒤에서 다음 주 강의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중소농민층의 몰락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장보병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결국은 공화정과 평민의 몰락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사실상 전쟁이 가져온 아주 드리운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라스쿠스 형제들이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 형제들인데 여하튼 이들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공화정 체제가 아닌 황제정 체제로 변질되게 되죠. 물론 뭐 공화정으로 보죠. 시민의 대표 뭐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후반기로 가면 황제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죠.
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기원전 133년 젊은 호민관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뭐를 제안하게 됩니다. 자, 앞서서 중소 자장농이 몰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땅을 잃은 서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자 하는 취지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벌족들이 과도하게 점유한 공유지를 국가가 환수해서 부분적으로 몰락한 중소농민들에게 재분배하자고 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라쿠스는 좀 무리수를 둬요. 관례를 무시하고 모모의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는 평민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원로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무시하고 그냥 평민회에 법안을 제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난한 시민, 주로 농촌 출신 빈민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했고요.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 농지법을 강행 처리하게 됩니다. 평민회의 의결은 국법과 같다고 호르텐시우스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기억이 나실까요? 수업이 끝난 뒤에 한번 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것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그 제출하기 전에 원로원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농지법에 반대하는 동료 호민관이었던 옥타비우스를 면직한 뒤 그래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10명의 호민관 중에 한 명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면직해 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럴 권리는 없었는데 상당히 무리수를 두면서 이 그라쿠스 이 농지법 통과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타비우스를 면직한 뒤에 농지 분배 3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탈로스 3세가 유증한 페르가몬 영토에서 생긴 수익 일부를 농지 분배 자금으로 전용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원로원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전용해서 평민들의 농지 분배 자금으로 전용했던 것이죠. 원로원의 대외 정책 및 재정에 관한 결정 권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는 원로원의 반발을 야기했고 원로원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로마 공화정 사상 최초의 정치 폭력과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은 상당히 무리수를 두면서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추진된 어떻게 보면 강행 처리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발도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개혁은 사실은 여기서도 보이지만 중소농민층, 자영농을 어떻게 숫자를 늘리느냐가 모든 이건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개혁의 요체입니다. 중소농민층을 늘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작농을 늘린다는 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늘리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국력과 직결되는 것이 중소 자작농. 뭐 현재는 뭐가 될까요? 소위 말하는 정규직의 숫자를 늘려야지 되는 거죠. 모든 개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규직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모토로 해서 하는 것이 개혁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세금과 국방력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혈기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이러한 농지법을 급격하게 처리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사실상 원로원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 정치적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정치는 타협이죠. 뭐 누가 누구를 그냥 계멸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정치의 목적은 아니죠. 정치는 국민을 통합시키고 또 갈등을 해소하는 게 사실상 정치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살해나 암살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로마 공화정이 사실상 이제 실패로 가는 한 길이 열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원전 123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에 선출되게 됩니다. 그는 형의 앞서 얘기했던 농지법을 부활하고 대규모 몰을 건설하여 그래요. 식민 도시를 건설하여 이탈리아의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가이우스 그라쿠스 역시 자작농의 숫자를 늘려야지 된다. 그 취지를 위해서 농지법을 부활하고 대규모 식민도시를 건설해서 땅이 없는 소작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그들을 기반으로 한 중장 보병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도시 빈민을 위한 무슨법을 최초로 제정하게 됩니다. 공물법을 최초로 제정하게 돼요. 그는 형의 실패를 봤죠. 혼자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하면서 이 원로원을 상대할 수 있는 이 세력을 규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 기사계급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시아 속주의 조세징수 업무를 이 기사계급에게 맡기기도 하고 속주 총독의 학정을 재판하는 상설법정의 배심원으로 기사계급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로마 시민권과 라티움 시민권을 확대하려는 법안도 제안하죠. 자신의 지지 세력 외연을 넓힘으로써 형이 실패했던 농지법, 곡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을 이런 방식으로 키워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호민관이었던 이 사람도 그 10명의 호민관 중에 한 명이었던 드루수스가 시민들을 선동하여 그라쿠스에 대항하게 됩니다. 기원전 121년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호민관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정적들이 동원한 정치폭력으로 희생되게 됩니다. 그 후 원로원의 전통적인 역할을 지지하는 벌쪽파와 민중의 의지를 내세우는 민중파로 분열되면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로마가 인류에게 준 선물이었던 공화정과 시민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6주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과제를 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공화정과 시민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아울러서 로마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와 로마 민주주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로마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화정이라는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개념 면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는 측면도 있죠. 뭘 본받아야 되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했어요. 아울러서 포에니 전쟁의 빛과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세계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죠. 하지만 긴 전쟁 기간 130여 년에 걸친 긴 전쟁 기간 동안 해외 주둔군으로 몇십 년 동안 나가 있는 몇 년 동안 나가 있었던 그들이 이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의 내용과 그것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취지는 좋죠. 과거에 전형적인 형태였던 중장보병의 숫자를 늘리려면 이 몰락한 중소 자영업자들, 자영업자가 아니죠. 중소 자영농민들을 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그건 올바른 방향이니까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실패하게 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법도 사실은 완벽한 법은 없죠. 인류에게 인간이 만든 법 중에 완벽한 법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서서히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수선하면서 써야지 되겠죠. 약간씩 바꿔가면서. 아유, 여하튼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오늘 강의는 좀 조심스럽게 계속 말을 먹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으셨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과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줬을 때는 세 가지 다라는 뜻이에요. 중간고사 리포트는 세 가지 다. 주차 과제는 셋이나 넷 중에 하나만 정리해서 내면 되고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반드시 세 가지 주제 모두 내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에 이클래스 상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에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주제 세 가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문자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지금은 빨리빨리 보내야지 될 테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벌써 내신 분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벌써 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양하겠어요. 좀 음미하고 다듬고 생각해보고 그러라고 낸 것이었는데 그냥 어떻게 후다닥 해가지고 그냥 메일로 날려버렸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네이버로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gmail로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여하튼 그 추석 기간 동안에 그 언저리에 내신 분들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제가 받기를 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또 음미를 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라는 그 차원에서 그 세 가지 주제를 드린 거지 그냥 후다닥 그 뭐죠 그 뭐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안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뭐 본격적인 환절기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상 수업은 뭐 16일 이후부터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16일 이후에는 정상화 되겠죠. 뭐 정상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저번 학기에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뭐 정상 수업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전부 비정상 수업만 했었죠. 정말 1학년 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요. 지금
친구도 사귀고 캠퍼스를 휘저으면서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합석금 활동도 하고 지금 뭐 그냥 뭐 바쁘게 뛰어다녀야 될 때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비정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 수업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